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7일 화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월 검찰 인사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윤 총장이 의견을 먼저 주면 내 사람이 다 드러나서 안 된다며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추 장관은 어제 법무부 종합감사에서 윤 총장의 지난 22일 국정감사 발언을 시종일관 비판하면서 반격에 나섰습니다. 추 장관은 앞서 윤 총장의 선을 넘은 발언이 있었다며 자신이 상급자가 맞고 수사지휘권 행사도 적법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옵티머스 사건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과 관련해서 윤 총장에 대한 감찰도 언급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월성 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 처음부터 탈원전 정책을 감사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며 감사 결과가 용두삼이라는 평가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고발을 검토했지만 부당한 개입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후보 두 사람 가운데 유럽연합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아닌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한다는 의견을 WTO에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 사무총장은 다음 달 7일 전에 결정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플로리다를 비롯한 주요 경합지에서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을 통제하지 않겠다던 대통령 비서실장 발언을 놓고 논란이 커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이 아니라고 직접 해명했습니다. 태국의 반정부 시위대가 방콕의 독일 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왕이 독일에 머물 때 왕권을 행사했는지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시위대가 요구하고 있는 군주제 개혁 이슈를 부각시키기 위한 행보로 보입니다. 법무부와 대법원, 감사원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가 13시간가량 진행된 뒤 어젯밤 11시쯤 끝났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감사가 끝나기 직전까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1월 검찰 인사와 관련해 의견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윤 총장이 의견을 먼저 주면 내 사람이 다 드러나게 된다며 의견 제출을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총장의 지난 22일 국정감사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네, 앞서 윤석열 총장은 인사안을 다 짜놓고 그런 식으로 인사하는 법이 없었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국감이 마무리될 무렵에 나온 추 장관의 이 발언, 먼저 유한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종합국감이 끝나기 직전 발언권을 얻은 추미애 장관이 지난 1월 검찰 인사에 대해 설명합니다. 법무부에서는 규정에 따라서 검찰총장에게 인사에 관한 의견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유선상으로 거절하면서 법무부 인사안을 먼저 달라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견을 먼저 주면 내 사람이 다 드러나게 되는데 의견 제출을 하지 않겠다라고 거부를 하고 윤 총장이 지난주 대검국감에서 말한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인사권자가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그 아마 인사안이 청와대에 있을 겁니다. 청와대 연락해서 받아보시고 거기 의견 달아서 보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다만 추 장관은 당시 청와대 인사안을 언급했는지에 대해선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야당은 이 부분에 대해 서면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추 장관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놓고 하명 수사로 보기 힘들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기 3년 전에, 그러니까 2016년 3월에 건에 대해서 수사한 적이 없다고 했던 검찰이 울산시청에 관련 자료를 공문으로 요청한 사실이 있더라고요. 아마도 그 지역 사회에서는 상당히 시끄러웠던 사건이고 하명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색하지 않느냐 저도 의심이 많습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조국 전 법무장관 수사 결과가 초라하니까 국민 눈을 속이려고 가지고 나온 사건이라며 다시 한번 검찰을 겨눴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시종일관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작심한 듯한 윤 총장의 지난 22일 발언들을 하나하나 따지면서 반격했습니다.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상급자 맞다고 말했습니다. 장관의 수사 지휘권 행사가 위법이라고 확신한다면 총장직을 내려놔야지 왜 수용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이 지난 22일 같은 자리에서 내놨던 발언들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저도 부하라는 단어는 생경합니다. 상급자에도 또는 맞습니다. 4급.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하는 게 당연하다는 주장입니다. 만약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위법이라고 확신한다면 총장직을 내려놔야지 왜 수용했느냐고도 따졌습니다. 위법을 알고도 따랐다면 윤 총장도 잘못이란 지적입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선을 넘었다고도 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검찰총장으로서는 선을 넘는 발언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고 지휘 감독권자로서 민망하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을 신임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입장이 달랐습니다. 지난 총선 이후에도 적절한 그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비선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나 의사를 그를 전달하시는 성품은 아니십니다. 확인 안 되는 그런 얘기를 고위공직자로서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윤 총장이 정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만큼은 저는 정치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함으로써 조직의 안정을 지켜주는 야당 측과 추 장관의 공방은 법무부에 대한 마지막 국정감사까지 계속됐습니다. 무리하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서 윤석열 총장을 내보내려고 했지만은 성급한 결론 내시지 말고요. 추미애 장관 사퇴에 찬성한다 51%. 50% 이상의 국민들이 추 장관에게 마음이 좀 떠났다고 보여지는데 야당의 주장이 좀 근거가 없어 보이십니까? 제 아들과 저에 대해서 한 31만 건 보도를 했어요. 의원님도 장관 한번 해보십시오. JTBC 최수연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하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내던 시절 옵티머스 사건이 무혐의 처리된 이유가 무엇인지 윤 총장과의 관련성을 조사해 보겠다는 겁니다. 추 장관은 수사 지휘권을 행사해 윤 총장을 라임 사건 등의 수사에서 배제한 것은 적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서울중앙지검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 자산운용을 수사하려 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총장이었습니다. 사건 자체가 부장전결 사건입니다. 아예 보고가 올라오진 않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사건은 부장전결이 아닌 그보다 직급이 더 높은 차장전결 사건이라며 검찰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했던 검사, 변호사가 끈끈한 관계가 있지 않았었나.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이 사건이 가볍게 처리되고. 그러자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언급했습니다. 로비에 의해서 이 사건이 무마됐다라는 의혹도 제기되기 때문에 감찰을 통해서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 사건이 다단계 금융사기의 일종이고 계좌 추적만 하면 되는데 안 한 것 같다며 감찰을 재차 언급했습니다. 검찰이 매장시킬 뻔한 것을 살려낸 것은 일반 시민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치 총장이 이 자리에서 남부에서라도 처리가 됐으니 무슨 문제냐라는 식으로 답변을 했다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한 것이다. 윤 총장이 위법이라고 주장했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서도 적법했다고 반박했습니다. 4월 동안 그 감찰을 제가 보고받았고 장관으로서의 적법한 그 지휘권 발동입니다. 일부 사실이기 때문에 감찰 결과 다 입증이 됐습니다. 하지만 야당에선 추 장관이 과거에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내놓기도 했다면서 위치가 바뀌니 검찰을 장악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96년에는 검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하는 법안에도 공동 발의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위치가 바뀌었다고 해서 소신이 달라진다든지. 추 장관의 국감 발언에 대해 대검찰청은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어제 국감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가 용두삼이라는 평가에 대해 동의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고발을 검토했지만 부당한 개입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제2의 윤석열이라는 여권의 비판과 논란을 일으켰던 대통령 득표율 41% 발언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여성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관련 감사가 용두삼이라는 지적에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우선 용두삼 이 부분 처음에 탈원전 정책을 전반적으로 볼 것처럼 했다는 저희들이 처음부터 탈원전 정책 본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날 최 원장은 감사 과정에서 쏟아진 여권의 비판에 대해서도 답했습니다. 제2의 윤석열 말씀도 하셨지만 저희가 의도한 바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논란이 됐던 대통령 득표율 41% 발언에 대해선 부적절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될 부분을 말씀드린 것 같아서 부적절했다 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여야 간에 줄타기를 했다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감사원으로서는 절대 그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사실관계를 밝히고 거기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원장은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던 최이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논의를 했는데 논의 결과 부당 기획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렸고요. 그 결론에 따라서 저희들이 형사고발을 하지 않았다. 공석인 감사위원 임명에 대해선 임명권자와 협의해 좋은 분을 제청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JTBC 여성국입니다. 오는 11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플로리다를 비롯한 주요 경합지에서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초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을 통제하지 않겠다던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의 어제 발언에 대해 방역 포기라는 비판이 커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이 아니라며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임종재 특파원,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경합 지역의 표심이 더욱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재로서는 승부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군요. 네, 대표적인 경합주 6곳의 여론조사를 종합해보면 우선 플로리다와 노스캐롤라이나는 앞서고 있는 바이든 후보와 맹추격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의 격차가 각각 평균 1.5%와 1.2%포인트입니다. 애리조나도 2.4%포인트 차이에 불과합니다.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접전 양상입니다. 핵심 경합지인 펜실베니아 등은 평균 5%에서 8%포인트의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펜실베니아주로 날아가 하루 3차례 유세를 하는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고 바이든 후보도 펜실베니아를 깜짝 방문해 맞불을 놨습니다. 네, 백악관 비서실장이 어제 코로나를 통제하지 않겠다고 한 발언의 파장은 매우 큰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갈 길이 바쁜 트럼프 대통령에게 역풍이 되고 있는데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수습에 나섰군요. 네, 먼저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의 어제 CNN 인터뷰 내용부터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Here's what we have to do. We're not going to control the pandemic. We are going to control the fact that we get vaccines, therapeutics, and other mitigation Why aren't we going to get areas. control? 미국에서 신규 확진자가 하루 8만 명을 넘는 등 바이러스가 급속히 재확산하는 가운데 나온 이 발언은 바로 논란을 불렀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러스의 패배를 인정하고 백기를 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메도스 실장은 기자들과 만나서 방역 포기가 아니라 치료법과 백신이 나온다는 걸 확실하게 하기 위한 발언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직접 수습에 나섰습니다. No, not at all. In fact, the opposite. Absolutely the opposite. We're doing a great job. We are absolutely rounding the corner. Other than the fake news wants to scare everybody, we are absolutely rounding the corner. 메도스 실장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입원했을 때도 상태가 좋다는 의료진의 공식 브리핑 내용과는 달리 병세에 우려를 표명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질책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잘못 불렀다가 곧바로 바로잡았는데 트럼프 대통령 이 같은 실수를 기다렸다는 듯이 공격에 나섰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에 바이든 후보가 자신을 조지라고 불렀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기억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비꼬았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하루 전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언급하며 조지라고 표현을 해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으로 잘못 지칭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곧바로 고쳤는데 이를 공격한 것입니다. 공화당 측도 바이든 후보가 이름을 헷갈렸다며 말실수를 파고들었습니다. 네, 이번 대통령 선거의 승자가 누가 되더라도 미국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그런데 뉴욕시 한복판에서 친 트럼프 시위대와 반 트럼프 시위대가 충돌을 했습니까?
네, 이곳 시간으로 하루 전인 휴일 오후에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트럼프 지지 차량 행렬이 반대 시위대에 가로막히면서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양측에서 욕설과 주먹이 오갔고 10여 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번 충돌은 경찰이 선거 후 소요 사태에 대비해 경비를 강화하는 가운데 발생한 사건이어서 긴장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네, 이렇게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는 미국 대선의 또 다른 이슈는 인종차별 문제입니다. 논란을 더 일으킬 일이 또 있었는데 과속을 한 차량을 단속하던 경찰이 운전을 한 백인 여성이 아닌 옆에 타고 있던 흑인 남성에게 신분증을 달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 흑인 남성은 체포가 됐습니다. 홍희정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경찰이 조수석에 앉아 있는 흑인 남성에게 신분증을 요구합니다. 과속 단속에 걸린 차를 멈춰 세우더니 벌어진 일입니다. 이 남성은 합법적이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So if she going 45 and a 30, they pulled her over for a traffic ticket. How is it lawful for them to get the identification of the passenger? 체포가 쉽게 이뤄지지 않자 3명의 경찰이 한꺼번에 달려듭니다. 팔과 다리를 사정없이 잡아당기자 흑인 남성은 자신을 동물처럼 대하지 말라고 소리칩니다. Do you understand that they pulling on me like they dogs? I'm a human being. 스스로 나가게 해달라고 애원해보지만 소용없습니다. 경찰은 결국 무력으로 남성을 끌어내렸고 그 자리에서 수갑을 채워 체포했습니다. 운전석에 있던 백인 여자친구는 지난 23일 해당 영상을 SNS에 올렸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경찰은 과속 차량을 세우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조수석에 있던 남성의 신원을 입수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에 법정 출석을 거부한 혐의로 그를 수배 중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과속 차량 단속에서 동승자 신원을 조회한 것 자체가 문제라며 명백한 인종차별이라는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최종 후보에 올라간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선거. 지금 선호도 조사가 이제 막바지 단계인데요. 앞서 미국은 한국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었고, 그런데 유럽연합은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출 시한인 11월 7일 전까지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을 거쳐서 WTO 사무총장은 결정이 됩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EU가 WTO 사무총장 선거에서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 웨알라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고 AFP 등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EU 관계자 2명을 인용한 미국 정치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회원국 대다수는 오콘조이 웨알라 후보를 지지했지만 동유럽과 발트해 국가 일부가 의견을 달리하며 논의가 길어졌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오전 회의에서 헝가리와 라트비아가 동의하지 않았고 오후에 한 번 더 회의를 가진 끝에 오콘조이 웨알라 후보 지지에 합의했습니다. EU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아프리카에 대한 분명한 상호 신뢰의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EU는 오늘 오콘조이 웨알라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EU는 미국이 택한 후보의 경쟁자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보도한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이 유명희 후보를 지지하고 중국의 입장은 밝혀지지 않고 있어 EU의 결정이 오콘조이 웨알라 후보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WTO 사무총장은 통상 만장일치 추대 과정을 거쳐 뽑히는 만큼 선호도 조사 과정에서 여러 나라의 지지를 얻는 게 유리합니다. 새 사무총장은 다음 달 7일 이전에 결정됩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집회를 잇따라 열고 있는 태국의 반정부 시위대 소식인데요. 이번에는 독일 대사관으로 갔습니다. 태국의 국왕이 상당 기간 머무는 국가가 이 독일이고 그곳에서 왕권을 행사했는지 조사해달라고 했는데요. 시위대가 지금 촉구하고 있는 군주제 개혁을 더 드러내기 위한 행보로 여겨집니다. 박지훈 기자입니다. 어젯밤 태국 방콕 삼양 사거리에 만여 명의 반정부 시위대가 모였습니다. 태국 주재 독일 대사관으로 행진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태국 경찰은 시위대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 대사관 주변에 철조망을 설치하는 등 경계 근무를 강화했습니다. 독일은 와치랄 농권 국왕이 1년 중에 오랜 기간 머무는 곳입니다. 시위대는 독일 정부를 향해서 국왕이 독일 체류 기간에 왕권을 행사했는지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ข้อเรียกร้องของเรามันใหญ่ขึ้นไปกว่าเดิมคือกลายเป็นว่าเราเรียกร้องเข้าไปสู่รัฐบาลเยอรมนีให้ทำการตรวจสอบกษัตริย์ของเรา 앞서 외신은 독일 외교장관이 태국 국왕이 독일에서 정치 행위를 하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위대 지도부는 국왕 조사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독일 대사관에 직접 전달했습니다. 독일 대사관 앞에는 군주제 개혁이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도 붙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국민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국왕이 독일에서 호화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분노가 더욱 커졌습니다. That the money that the king used every day, used in his daily life, is our tax. 시위대는 군주제 개혁과 함께 총리 퇴진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틀간 특별회기에 들어간 태국 의회에서 제1야당 대표는 이번 사태를 풀기 위해서 뿌라유 총리가 시위대 요구대로 물러날 것을 촉구했습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만에 다시 세 자릿수가 됐고요. 이번 주말에 이 헬로윈 데이가 확산을 만들지 않도록 방역 당국도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차츰 아이들의 등교 수업이 지금 늘어나는 시점이죠. 그래서 학교에서의 감염 사례는 더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 서울의 고3 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밤사이 전해졌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오늘 이 학교 학생들을 포함해서 검사가 진행이 되겠죠? 네, 그럴 예정입니다. 어젯밤에 확진 판정을 받은 이 서울 성수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지난주 수요일부터 처음 증상을 느꼈고 금요일까지 등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확인하는 동시에 오늘 오전 10시부터 교내 임시 선별 진료소를 설치해서 전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검체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확진된 학생은 남산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성동구는 이 확진자의 가족 3명의 검체도 채취해서 검사할 예정인데요. 성수고에서는 지난 7월 17일에 2학년생 1명이 확진됐고 이 학생의 가족 1명도 그 다음 날 양성 판정을 받았지만 당시 교내 접촉자 중에서는 추가 확진자는 없었습니다. 네, 미국을 강타한 열대성 폭풍 소식이 잇따라 전해드렸었습니다. 올해 가장 많을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27번째 폭풍 제타가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서 허리케인으로 세력을 키운 뒤 오는 28일에 루이지애나주와 플로리다주 일대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제타는 올해 들어 대서양에서 형성된 27번째 열대성 폭풍으로 역대 최다였던 지난 2005년에 28개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2005년에는 미 역사상 가장 많은 폭풍이 발생하면서 미리 만들어 놓은 21개의 폭풍 명칭을 다 사용했고 22번째 폭풍부터 그리스 문자인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제타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2005년에는 폭풍 제타가 11월 29일에 형성됐는데 올해 제타는 한 달 이상 더 빨리 만들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는 2005년 28개를 넘는 역대 가장 많은 폭풍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 밖에 새로운 소식은 8시 이후에 다시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현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라는 문구가 삭제된 배경에 대해 국방부가 해외 주둔 미군 병력을 유연하게 조정하려는 미국 정부의 방침이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해 한미 당국 간에 별도의 논의는 없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어제 마무리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대해 사상 최악의 국정감사라고 평가한 제1야당 국민의힘이 오늘부터 라임 옵티머스 사건 특검을 관철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연 뒤 특검을 거부하는 민주당을 규탄하는 농성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장하성 주중대사가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했다며 국민의힘이 해임을 촉구했습니다. 고려대 교수 시절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한 것과 관련해 유흥업소가 아닌 음식점에서 사용했다고 말한 것이 거짓말이라며 위증죄로 국민을 속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소득이 줄어든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한 지원금 신청 기한이 일주일이 연장됐습니다. 다음 달 6일까지입니다. 신청 기준도 완화가 돼서 소득이 25% 이하로 줄어든 가구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된 일에 택배 노동자들이 잇따라 목숨을 잃으면서 택배 회사들이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심야 시간에 배송을 하지 않기로 한 곳도 있습니다. 한진택배가 업계 처음으로 다음 달부터 시행을 하는데 밤 10시가 넘으면 배송을 하지 않고 그날 처리하지 못한 물량은 다음 날로 넘기도록 시스템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롯데택배 노동자들은 오늘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택배 노동자들의 배송 수수료가 몇 년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때문에 배송 물량을 더 늘려야 해서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서울대병원 교수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영상의학과 교수로 지난 23일부터 증세가 나타났는데 환자와 접촉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는 지난 16일에도 영상의학과 소속 전공의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어제 오후 강원도 평창군의 무밭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남성이 벌에 쏘여 숨졌습니다. 벌에 쏘여 쓰러진 뒤 호흡을 하지 못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병역 기피로 국내 입국이 제한된 가수 유승준 씨에 대해 앞으로도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대법원이 유 씨의 손을 들어준 이후 관련 규정을 다시 검토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방탄소년단이 세계 부분에서 상을 받은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미국 3대 음악 시상식 가운데 하나인데요. 3년 연속 후보에 올랐습니다. 올해는 2개 부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팬 투표로 수상자가 결정이 됩니다. 영화 남산의 부장들이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 최우수 작품상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 영화에서 열연한 이병헌 씨가 남우주연상, 82년생 김지영의 정유미 씨가 여우주연상을 받게 됐습니다. 강릉 문화재 야행 행사가 연기가 됐는데요. 강릉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서입니다. 8월에서 이미 한 차례 연기가 돼서 모레 열릴 예정이었는데 다음 달 중순으로 다시 미뤄졌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할 3분기 경제 성장률 플러스로 돌아섰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1분기, 2분기 모두 마이너스 성장률이었고 한국은행이 올해 한 해 성장률로 전망한 마이너스 1.3%를 달성하려면 오늘 발표할 3분기 또 4분기 성장률 모두 1%대로 올라서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이나 디지털 성범죄 등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을 때 이를 바꾸는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90일 이내로 줄어듭니다. 심사 기간을 줄여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미국 대학 입학 자격 시험인 SAT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등학교 교직원에 대한 영장 심사가 오늘 있습니다. 국내 시험장 가운데 한 곳이었던 학교에 있으면서 배달된 시험지를 브로커와 학원 강사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날씨도 체크해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온화한 날씨 속에 화창한 가을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는 1에서 2도가량 오르고 평년보다는 2에서 3도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새벽 충청과 호남, 영남 지방에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었는데요. 안개는 해가 뜨면서 점차 사라지고 있지만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오전까지 영향을 주겠습니다. 인천과 김포공항 등에서는 짙은 안개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용객들은 운항 정보를 미리 확인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대기 정체가 이어지면서 오염물질이 축적된 서울과 경기 남부, 충북 등 중서부 지방은 오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9도, 대전 6도, 전주 8도, 부산 12도로 어제보다 1도가량 높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0도, 광주 21도, 부산 22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음식을 삼키지 않자 6살 아이의 허벅지를 밟았던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 교사가 다른 3명의 아이도 학대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배승조 기자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6살 A군 입에 연거푸 음식을 집어넣습니다. A군은 두 손을 내린 채 주는 음식을 모두 받아먹습니다. 음식을 삼키지 않자 교사는 아이 양쪽 다리를 번갈아가며 밟습니다. A군은 겁에 질려 오줌을 지르기까지 했습니다. 허벅지 저렇게 밟고 삼킬 때까지 애가 저렇게 아파하는데 표정 보세요. 하지만 A군 부모는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매운 음식이 나와 A군이 물을 많이 마셨다는 등 해당 교사가 거짓말을 한 겁니다. 학부모로 완전 갖고 논 거죠. 낮에는 그렇게 학대하고
밤엔 애 우는 사진 찍어가지고 알림장 쓰고. CCTV를 분석한 경찰은 해당 교사가 A군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 3명도 학대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다른 교사의 또 다른 학대 의혹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해당 어린이집 CCTV 영상은 현행 기준인 60일이 아닌 30일 분량만 저장돼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 추가 의혹을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의 일관된 진술이라도 증거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지난달 연이은 태풍으로 정전이 돼 CCTV 영상이 지워졌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일부 학대는 인정하지만 부풀려진 부분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가해 교사가 어린이집 원장의 딸이란 제목의 청와대 청원글이 올라오면서 온라인에서도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어린이집과 교사에 대한 자격을 제한하고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피해 아이 아버지가 올린 이 청원글엔 하루 만에 13,000명이 동참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어젯밤 12시쯤 인천 신흥동에서 승용차 운전자가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서울 종암경찰서가 80대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그제 저녁 성북구 자택에서 아버지의 얼굴과 복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족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범행 2시간 뒤 A씨를 노원구의 한 모텔에서 체포했습니다.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 개명전 최순실 씨가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가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말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김 씨가 위증을 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5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김 씨는 당시 재판에서 최 씨가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진술했는데 재판부는 이 증언이 허위 진술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지구촌 곳곳의 소식을 전문가의 깊이 있는 분석과 함께 전해드리는 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지난 2004년 우리나라가 최초로 자유무역 협정을 맺었던 나라죠. 전통적인 우호국 칠레에서 지난 25일 개헌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됐습니다. 투표 참가자 가운데 80%에 가까운 압도적인 다수가 찬성표를 던지면서 칠레는 40년 만에 개헌에 나서게 됐습니다. 칠레 수도 산티아고의 광장, 칠레 국민들이 헌법책 모양으로 만든 모형 구조물에 불을 붙이고 환호합니다. 개헌 국민투표 개표 결과 현행 헌법인 피노체트 헌법을 폐기하고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자 이를 자축하면서 축제를 개최한 겁니다. 칠레의 개헌 국민투표는 지난해 10월 지하철 요금이 우리 돈으로 50원가량 인상된 것에 대한 반발에서 시작됐습니다. 살인적인 물가와 씨름해온 칠레 국민들의 분노가 사회 전반에 불평등 문제로 옮겨붙으면서 대규모 시위대가 거리로 쏟아져 나온 겁니다. 시위대는 최근까지도 시위를 이어갔고 사회 불평등을 야기하는 근간이 헌법이라며 개헌을 요구해 국민투표를 이끌어냈습니다. 개헌을 지지한 칠레 국민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se debe nada más y nada menos que a nuestra valiente juventud, que fueron los que se atrevieron a saltar el torniquete, porque estas injusticias han pasado durante más de 30 años. Si no es por los valientes jóvenes que lucharon por nosotros, nadie hubiese salido a la calle. Hace mucho tiempo que yo quería que esto pasara y pasó. Y gracias a ello ahora ganamos. 이번 국민투표를 통해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군부 독재 시절이던 1980년대에 제정된 피노체트 헌법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피노체트 헌법 덕분에 칠레가 다른 중남미 국가들에 비해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고 새 헌법을 제정하면 불확실성만 키울 것이라며 여전히 개헌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개헌 과정에서 또 다른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칠레 현지 정치평론가의 말 들어보시죠. Algunos analistas, y con esto cierro, ven la elección del domingo como la emergencia, como el nacimiento de un nuevo clivaje al interior de la sociedad política chilena, porque va a marcar un antes y un después, ¿no es cierto?, entre las opciones de la prueba y el rechazo. En ese sentido va a ser algo que va a configurar la política chilena probablemente durante
20 o 30 años más. 새로운 미래를 향해 역사적 발걸음을 내디딘 칠레의 상황,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임수진 대구 가톨릭대 중남미 학부 교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얼마 전 칠레 시위 소식을 분석해 주실 때 개헌 국민 투표가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해주셨는데 예상대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그 작년 10월 시위 때 나왔던 구호가 칠레는 깨어났다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개표 결과를 보고 시민들은 칠레가 다시 태어났다라면서 환호를 하였는데요. 칠레 사회의 그 심각한 불평등을 뿌리 뽑고자 시민들이 깨어났고, 그 불평등의 원인이 되는 이 피노체트 헌법 대신에 새 헌법을 국민 투표를 통해서 이제 제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투표율도 민주화 이후에 가장 높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새 헌법 제정은 피노체트 시대를 끝내고 또 민주주의의 그 질적 심화를 통해서 그 새로운 칠레로 나아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개헌에 대한 찬반과 함께 새로운 헌법 초안을 누가 작성할지에 대한 투표도 이번에 함께 진행됐잖아요. 기존 의원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시민 대표들로만 재헌의회를 구성하기로 결정이 났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시민 대표만으로 구성한 재헌의회가 그 압도적 지지를 얻은 것은 그 정치 엘리트들에 대한 심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피노체트 신헌법을 만든 우파는 불평등을 심화시켰고요. 그 민주화 세력인 중도좌파도 칠레를 변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새 헌법 제정을 의회에 맡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재헌의회 선거 과정을 보면요, 이제 기존 의회 선거처럼 정당의 후보 명부에 오르거나 무소속으로 출마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민 대표 100%라고는 하지만 기존 의회와 차별성이 없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재헌 의원 155명을 남녀 동수로 하고 또 원주민 의석 할당을 해야 하고요. 또 지역별로 이제 풀뿌리 협의체를 조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재헌 의원은 풀뿌리 협의체와 그 토의 심의 과정을 거쳐서 헌법 초안을 작성하게 되고요. 각 조항마다 투표에 붙여서 그 재헌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실제 초안이 됩니다. 그래서 민주적인 절차와 또 다양한 사회적 의제를 다루게 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재헌의회를 새롭게 꾸리고 이처럼 초안을 작성하게 되면 또다시 이 초안을 그대로 받아들일지 국민투표를 해야 하고요. 사회적 합의가 계속해서 필요한 상황인데 앞으로도 혼란과 진통이 이어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번 국민투표는 그 새 헌법 제정을 위한 시작 단계입니다. 그래서 현행 헌법은 기본권 보장이 아니라 선택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에 대한 국가의 구체적인 역할을 담아내려고 할 겁니다. 그렇지만 재헌의회 선거 결과에 따라서 새 헌법이 얼마만큼 변화를 담아낼 수 있을지가 결정될 것이고요. 왜냐하면 그 변화를 막으려면 그 여당 소속의 의원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예, 또 헌법 제정까지 2년이나 소요가 되고 또 새 헌법을 적용을 하더라도 현재 불평등을 모두 해소하거나 또 존엄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당장의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합의를 위한 민주적 절차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내년 가을 대선 총선 시기와 맞물려서 그 합의 과정에서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임수진 대구 가톨릭대 중남미 학부 교수였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와 무디스는 새 헌법 제정을 위한 오랜 과정이 칠레 경제에 불확실성을 더할 수 있다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고 험난해 보이지만 칠레 국민들은 나라의 미래를 다른 그 누구도 아닌 국민이 새롭게 쓸 수 있다는 것에 큰 희망을 걸고 있다고 합니다. 칠레 국민들이 만들어가게 될 새로운 칠레, 어떤 모습일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세계였습니다. 네, 화요일 아침 8시 7분 지나고 있습니다. 사기 금액이 1조 5천억 원대인 이 옵티머스 사건. 사라진 돈이 5천억 원입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간 건지, 옵티머스의 돈 300억 정도가 흘러들어간 한 회사에서는 돈 뭉치를 챙겨나가는 모습이 CCTV에 담겼습니다. 옵티머스의 대주주가 체포가 된 날이었습니다. 먼저 김필준 기자입니다. 충청도에 있는 한 관광업체입니다. 이 업체 대표는 옵티머스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이대주주 이모 씨. 그런데 이 씨가 체포되던 지난 7월 4일 이 사무실 CCTV엔 이상한 장면이 찍혔습니다. 직원 한 명이 들어오더니 5만 원권 뭉치를 꺼내 샌 뒤에 봉투에 담아 챙기고는 곧바로 사라진 겁니다.
당시 가져간 돈은 1,200만 원가량. 하지만 회사 돈을 가져간다는 기록을 남기는 모습은 CCTV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회사를 찾아 당시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당시에 구속이 되고 하니까 통장이 다 압류가 됐었던 것 같아요. 변호사 비용도 필요하고요. 이사로서 받을 수 있는 금액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문제는 이 회사에 옵티머스 펀드가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하겠다며 끌어온 돈 중 300억 원이 흘러들어갔다는 겁니다. 게다가 구속된 이 씨는 이미 지난해부터 이 회사로부턴 월급을 받지 않기로 주주총회를 거쳐 정리가 된 상황. 결국 옵티머스 돈 수백억 원을 받아간 업체의 돈이 있지도 않은 월급이란 명목 아래 옵티머스와 관련한 개인 변호 비용으로 흘러들어간 셈입니다. JTBC는 해당 업체에 이 씨의 월급 지급이 가능하단 다른 근거가 있는지 확인을 요청했지만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도 해당 영상을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도 옵티머스로 들어온 투자금 중에서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유용된 사례가 있는지 집중 확인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이 옵티머스는 공공기관 관련 투자를 한다고 말하면서 돈을 끌어모았습니다. 하지만 자금이 들어간 회사들은 캠핑장, 관광업체 이런 곳들이었습니다. 이어서 박민규 기자입니다. 저희 집 식구나 저나 평생 좀 모아서 이렇게 있는 돈을 예금한다는 차원에서 공공기관 수십 개를 관리하는 행안부 장관도 설명만 믿고 투자했다고 막막함을 토로했습니다. 장관이 단순 투자를 한 건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는 게 야당의 주장. 그렇지만 일반 피해자들의 속은 논란의 여지 없이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걱정할 일 없다고 되게 강조했죠. 판매처의 설명이 맞았는지 옵티머스 자금이 흘러들어간 회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경남에 있는 대규모 캠핑장입니다. 올 초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모 씨가 대표가 된 곳입니다. 인수는 옵티머스 측 돈을 통해 진행됐습니다. 현재 관리자도 이 씨의 친척입니다. 저희 사촌이 이부장이거든요. 1년 전부터 맛있거든요. 충청의 관광업체도 비슷합니다. 구속 중에서도 이 씨는 역시 사촌을 관리자로 하겠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보내왔습니다. 결국 대주주들이 옵티머스로 모은 돈을 안전자산과 무관한 자기 회사에 흘려보낸 셈입니다. 피해자 측은 자산 동결을 주장합니다. 업체와 옵티머스 사이 관계를 밝혀 범죄 수익을 추징 동결하고 투자자들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사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감에선 건국대가 옵티머스에 120억 원을 투자한 게 사학법 위반이란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유은혜 장관은 법 위반을 확인하고 처분 심사위 등 절차를 밟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어제 오전 인천에서 어린이 통학버스가 갑자기 주유소로 돌진했습니다. 다행히 어린이는 타고 있지 않았는데요. 경찰은 70대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한 건지 아니면 차에 문제가 있는 건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기자입니다. 노란색 버스 차량 한 대가 갑자기 돌진해 들어갑니다. 승용차 한 대를 스친 뒤 잇따라 두 차량 사이에 있는 주유기계도 들이받습니다. 어제 오전 9시쯤 인천시 계양구의 한 주유소에서 벌어진 사고입니다. 70대 A씨가 몰던 학원의 어린이 통학용 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주유소까지 들어간 겁니다. 이 버스엔 운전자 A씨만 타고 있었습니다. 빵하는 소리 이후에 차량을 충격을 하고서는 주유소에 불이 날까 봐 바로 옆으로 피한 상황이라 혼자서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 갇혀 있었던 상황이고요. A씨는 허리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주유를 하고 있던 다른 운전자 한 명도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갑자기 핸들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다만 조사 결과 음주운전이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졸음운전이나 차량 자체의 결함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람의 피에서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세계 최초로 우리 연구진들이 밝혀냈습니다. 실험 결과 바이러스가 세포 하나를 감염시키는데 불과 6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지 48시간이 지난 사람의 폐 세포를 전자현미경으로 들여다봤습니다. 개구리 알처럼 보이는 바이러스가 가득합니다. 세포 밖으로 뿜어져 나오기도 합니다. 세포 하나를 감염시키는데 6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바이러스 입자 하나만 있으면 세포 하나가 감염됐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에 대응해 폐세포가 선천적 면역 반응을 활성화하는 데는 사흘 가까이 걸렸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폐세포를 파괴하는 과정을 정밀하게 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코로나19는 생쥐에 감염시키기 어렵고 폐세포를 실험실에서 배양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연구는 사람 폐포세포를 3D로 배양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폐포세포를 감염시키는지를 규명한 연구입니다. 이번 실험은 카이스트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국립감염병연구소, 기초과학연구원, 서울대병원 등 국내외 우리 연구진이 낸 성과입니다. 폐세포에서 직접 어떤 약물을 스크리닝 해낼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가 출현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폐세포에 감염시킬 수 있는 플랫폼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만약 또 다른 호흡기 전염병이 발생하더라도 이 실험 모델을 사용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JTBC 이호준입니다. 지난 7일 시작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어제 10개 상임위원회 종합감사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정책보다 정쟁에 갇힌 국감이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초선 의원들의 거침없는 활약상이 눈에 띄었습니다. 삼성전자의 기술 탈취 문제와 삼성 임원의 국회 부정 출입들을 밝혀내면서 더욱 주목을 받았죠. 정의당 류호정 의원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류호정입니다. 네,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21대 국회 첫 국감을 아주 잘 치르신 것 같습니다. 이번 국감의 스타 의원이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부담감을 많이 갖고 시작을 했던 터라 그저 마무리를 잘 한 것만으로도 저는 마음이 후련합니다. 네. 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책보다 정쟁에 갇힌 국감이었다. 이런 평가들 받고 있고요. 그래서일까요? 국민의힘에서는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대해서 사상 최악의 국정감사다 이런 평가를 내리기도 했었고요. 의원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반적으로 이번 국감에 대해서 말이죠. 이번 국감뿐만 아니라 사실 전 대정부 질문 초기부터 쭉 이어져 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총선 기간에 분명히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 네. 싸우는 국회가 아니라 그런 약속을 하고 임기를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싸우는 국회의 모습을 보이게 되어서 저는 참 민망하고 송구스럽습니다. 네. 네. 준비도 많이 하셨고 긴장도 많이 하셨을 텐데 하고자 하는 질의라든지 문제 제기 이런 것들은 다 하셨다고 보십니까? 준비한 부분들은 대체로 다 질의를 마쳤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외에서는 서면 질의로 돌렸는데 이번 정의당 국정감사 기조가 기후위기, 불평등 문제 해결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핵폐기물 관련 공론화 문제라든지 대기업 기술 탈취 문제, 네네. 그다음에 현장에서의 노동자 안전 문제 이런 것들을 그 기조 하에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기술 탈취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기를 하셨었고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기술 탈취 문제라는 게 사실은 그 자체로도 문제인데 대기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중소기업이 먹고 사는 문제 그런 것들 때문에 제대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생태계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더 나쁜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저 외에도 기술 탈취 문제에 대해서 송갑섭 의원님이라든지 여러 분들이 문제 제기를 해주셨고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국정감사 후에 피해자들께 어떤 증언을 듣거나 다른 토론회를 통해서 상임위 차원에서의 어떤 입법 발의를 해보자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누었습니다. 네, 삼성의 간부가 기자증을 비추고 보여주고 국회 무단으로 출입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셨고 이와 관련해서 여야의 카르텔이었다 이런 비판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음 문제 제기를 하게 되셨습니까? 제일 처음 삼성전자 부사장이 증인 채택이 되고 나서 그 이후로 이상하게 대관 담당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속 찾아오시더라고요. 근데 처음 왔을 때는 그러려니 했는데 네. 와도 너무 많이 오시니까 이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하고 이제 그냥 넘어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알아봤더니 기자 출입증을 활용해서 입장을 이렇게 출입을 하고 계셨고 이 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국감 과정에서 20대 여성이 처한 현실을 그대로 국회에 보여주는 또 그런 일도 있었다는 평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그 영상을 한번 보시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 당시에는 계약직, 정규직 이런 게 네, 없었지 않나 그렇다고 싶습니다. 해서 허위 그런 데서 기재가 용인되지는 그 않고요. 허위 진술로 네. 아니, 허위 기재라고 허위? 네. 자, 잘 봤습니다. 어이라는 말이 2번 나왔습니다. 네.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기도 한데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당시에 제가 공영 홈쇼핑 본부장의 입사 지원서와 실제 경력서가 다른 것에 대해서 이제 뭐 허위 기재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서로 좀 발언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일이 발생하곤 하는데 네네. 말을 끊는 추임새로 어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 네네. 거죠. 저는 이제 그런 건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제 되물었고요. 이후에 사과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공적 영역에서 자기 검열을 할 기회가 적으셨던 것 같은데 이번 일을 계기로 이제 발언을 조금 더 조심히 하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영 홈쇼핑 네. 최창희 대표와의 질의 응답 과정에서 나온 얘기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뭐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20대 여성 국회의원에 대한 우리 사회 인식 뭐 이런 것들이 뭐 그대로 드러나는 뭐 사건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죠. 네. 뭐 제가 원피스를 입고 뭐 본회의장을 갔을 때라든지 이번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국회의 평균이 지금 50대 중년 남성이거든요. 그 평균이. 제가 평균에서 가장 먼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회 안에서 낯선 정치인이고 그래서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모습들을 어떻게 보면 공론장 위에서 이렇게 국민들께서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국회에서 5월 30일에 임기를 시작한 이후에 한 뭐 5개월가량 지내면서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셨을 텐데 앞으로 또 국회에서 개선해 나가야 할 상황 또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그런 것들도 많이 있어 보이는데 앞으로 가장 주력해서 이 문제만큼은 국회의 잘못된 분위기라든지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콕 집어서라기보다는 대체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면서부터 생기는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저도 그것에 익숙해지지 않고 좀 관찰을 계속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임기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1호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비동의 강간 부분이고요. 네. 이와 관련해서 무고한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이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사실 무고 성폭력 범죄에 무고가 많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도 조금 우리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무고죄 부분을 따로 다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강간죄 자체는 사실 폭행과 협박을 반드시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폭행과 협박을 구성 요건으로 네. 하고 있는데 현저히 정황이 불가능한 상황에만 인정을 하고 있어서 성폭력 상담소의 뭐 1000여 건의 사례를 분석해 보면 70% 이상이 그런 현저한 폭행과 협박이 아니어서 이제 겁에 질려서 몸이 굳는다거나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피해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처벌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라서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국감에서 활약을 하셨고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으세요? 저는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요. 임기가 끝났을 때 필요할 때 곁에 있었던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정치는 사회적 약자의 무기라고 생각하고 국회의원은 권력이 큰 사람, 권한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 권력이 없는 사람 곁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얼마 전에 다른 매체 인터뷰를 한번 보니까요. 정의당의 집권이 최종 목표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네.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글쎄요, 제가 사실 제가 산 만큼 또 살아도 뭐 그때 정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산 만큼 더 살아도 아직 정년이 아니거든요. 아직 제게 시간이 많기 때문에 선배님들 해오신 만큼 해 나가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활약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른바 공수처의 출범 시한은 이미 100일이 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대로 제1야당 국민의힘이 결국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들을 지명했습니다. 그런데 지명 이후에 여야의 신경전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최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지명한 추천위원 중 이헌 변호사에 대해 우려를 표시합니다. 공수처 자체에 대해 위헌이란 주장을 해온 인물을 일부러 넣은 게 아니냐는 겁니다. 혹시라도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당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 변호사가 들어갈 추천위가 다음 달 말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마쳐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아도 추천이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현재는 공수처장 추천위에 야당 교섭단체 몫이 2명 들어가야 하고 전체 위원 7명 중 6명이 동의해야 공수처장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미 관련 법 개정안도 내놓은 상태입니다. 백혜련 의원이 낸 안에 따르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가동된 이후에 30일 내에는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요. 예. 하지만 국민의힘은 법이 보장해놓은 야당의 비토권까지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냐며 반발합니다. 법대로 추천위원을 지명하라고 해서 했으니 이제 여권이 중립적인 인물을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하면 반대할 일도 없을 거란 주장입니다. 독립적이고 야당과 국민이 믿을 후보를 추천하면 저희들은 동의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도 이 변호사의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 활동을 방해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입니다. 공수처 출범마저 그런 식으로 방해하는 의도라면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미리 밝혀둡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궁궐의 아름다운 풍경에 음악과 또 이야기를 녹여낸 궁중문화축전이 얼마 전 현장에서 열렸었는데 사전에 예약을 한 소수만 볼 수 있어서 아쉬워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지난주부터는 축제를 담은 모습을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덕수궁 석조전에 울려 퍼진 쇼팽의 즉흥환상곡 잠시 들으셨는데 이렇게 클래식, 또 재즈,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우리 국악까지 궁궐과 어우러진 음악들을 들을 수 있는데요. 창덕궁에서의 안숙선, 나윤선 편에 이어서 태평무 연주 등도 앞으로 영상이 새로 올라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습은 가을밤 경복궁 경회루를 무대로 해서 펼쳐지는 가장 인기 있는 대표 공연인데요. 올해는 심청 이야기였습니다. 어제 온라인에 영상이 올라왔는데 1시간 공연을 나눠서 매일 한 편씩 공개가 되고요. 역시 인기가 높았던 전시인 궁 안의 숲길이 빛으로 가득 채워진 창경궁의 모습도 온라인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고궁의 왕실 이야기도 더해졌습니다. 효명세자, 그리고 영조, 사도세자, 정조의 이야기를 궁궐을 배경으로 한 뮤직 드라마로 들으실 수 있는데요. 우리 역사의 인물들 또 문화를 더 친숙하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아이들을 위해 마련된 영상들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궁중문화축전 온라인 행사들은 다음 달 8일까지 이어집니다. 아침엔 라이프였습니다. 네, 그리고 프랑스와 터키 간의 갈등이 다른 나라로도 퍼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지난 5일 프랑스 역사교사 사무엘 파티가 무함마드 관련 표현의 자유 수업을 한 것과 관련해서 5일에 잔인하게 살해된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후 프랑스에서는 이슬람에 대한 반감이 커졌고 마크롱 대통령은 이슬람 선지자 무함마드에 대한 풍자도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한다고 옹호했습니다. 그러자 이슬람권인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은 마크롱에게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면서 지난 24일부터 사흘간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최근에는 프랑스 제품 불매 운동을 언급했는데 들어보시죠. Şimdi ben burada milletime sesleniyorum. Nasıl ki Fransa'da Türk markalı mal satın alınmayın diyorsa ben de şimdi buradan milletime sesleniyorum. Sakın Fransız markalara asla iltifat etmeyin. Bunları satın almayın. 네, 유럽 국가들은 에르도안 대통령의 발언에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독일 총리실 대변인은 프랑스 교사에 대한 이슬람 광신도의 끔찍한 살인이 이뤄진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한 발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와 파키스탄 등 이슬람권에서는 선지자 무함마드에 대한 풍자는 신성 모독이라며 비판을 했는데요. 이 표현의 자유를 두고 유럽과 이슬람권으로 확대된 갈등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오늘 전국이 맑겠고 온화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새벽에 짙은 안개가 꼈던 서해안과 내륙 일부에서는 해가 뜨면서 안개가 점차 사라지고 있지만 오전까지 조금 남아있겠습니다. 또 대기 정체로 서울 등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고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0도, 광주 21도, 부산 22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월 검찰 인사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윤 총장이 의견을 먼저 주면 내 사람이 다 드러나서 안 된다며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추 장관은 어제 법무부 종합감사에서 윤 총장의 지난 22일 국정감사 발언을 시종일관 비판하면서 반격에 나섰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국감에서 윤석열 총장의 선을 넘은 발언이 있었다며 자신이 상급자가 맞고 수사지휘권 행사도 적법했다고 말했습니다. 옵티머스 사건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에 윤 총장이 관련이 있는지도 감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 처음부터 탈원전 정책을 감사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며 감사 결과가 용두삼이라는 평가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고발을 검토했지만 부당한 개입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을 뽑기 위한 후보 선호도 조사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유럽연합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아닌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달 7일 전까지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을 거쳐서 새 사무총장이 결정이 됩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